나는 68살이다. 서울 근교에 있는 낡은 아파트는 내가 결혼 후 40년을 살아온 곳이다. 아들 진우는 46, 딸 수지는 그보다 3살 어리다. 둘 다 가정을 꾸렸지만 각자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며 여전히 나에게 의지한다. 남편 김용우 씨는 정년 퇴직한 지 명금으로만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세상을 만지작거리면 시간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나는 예전에는 양품점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양품점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양품점에서 일했고 아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손녀 할인이는 대학생이라 평소에도 용돈이 필요하면 내게 손을 벌린다. 설날 전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오늘 저녁 15명의 가족을 위한 설날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기계적으로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첫 바퀴는 시세 파악. 콩나물은 한 근에 3,500원, 삼겹살은 4,500원, 삼겹살은 4,800원으로 올랐다. 두 번째 바퀴에서는 가게를 골랐다. 세 번째 바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장을 보기 시작했다. 걷는 내내 계산을 했다. 돼지갈비 3, 돼지, 생선 2마리, 새우 500영, 지, 토종닭 2마리, 그리고 갖가지 채소와 대추, 연근, 버섯 등등. 양손이 마비될 정도로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문득 나는 무엇을 먹기 힙박죽이었다. 문득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큰며느리 미영은 고수를 쇼하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24살을 시집온 이후로 나는 친정에서 설날 전날 밤을 보낸 적이 없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이날 나는 밥상에 가장 늦게 앉는 사람이었고 부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고 남편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봐 준 적이 있었던가? 채소를 거의 다 사고 나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빨리 와. 점심에 얼른 닭곰탕 끓여줘. 우리 서방님이 몸이 안 좋아서 따뜻한 거 빨리 먹고 싶대. 알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장 다 봤어요? 형수님이 올해는 그 생선머리 맑은탕이 먹고 싶다고 하던데요. 카톡이 또 올렸다. 손녀 할인이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 저녁 먹고 나서 탑살 도넛도 만들어줄 거지? 내 남자친구가 할머니가 만들어줄 거지. 내 남자친구가 할머니가 만든 거 맛보고 싶대. 10분 넘게 설날 전야의 차가운 바닥에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 반대편으로 향했다. 골목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백반집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다. 문 앞에는 익숙한 젊은 종업원이 서 있었다.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주머니, 오늘 집에 안 가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를 당겨 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의자는 부드러운 방석이 깔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역시 부드러운 곳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뼈해장국 하나, 공깃밥 하나, 극식초 한 병 주세요. 내 목소리는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낯설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이 해주는 음식을 시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가족들과 외식할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거나 남편이 굳이 아끼자고 하면 나는 그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만 말했을 뿐이었다. 뼈해장국은 금세 나왔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으며 새콤한 흑식초 향이 내 눈가에 물기를 맺히게 했다. 그건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딱 3번밖에 먹지 못했다. 한 번은 산후조리 할 때 시어머니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은 아이들이 배탈이 나서 온 가족이 흰죽만 먹어야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설날 전야에 내가 39도 고열로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 해의 뼈해장국은 내가 만들었지만 먹지 못했다. 나는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손은 기름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몇 번 진동했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예금 페이지를 열었다. 통장에는 아직 7억만 원이 남아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아껴 모은 돈이었다. 이 돈이면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충분했다. 적어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나는 빈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집 안은 시끌벅적했다. 거실에는 일여며 명의 가족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의 서곡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다. 두 손주는 소파 위에서 뛰어다니고 큰며느리 미영은 다과를 차리고 사위 준혁은 휴대폰으로 스피커를 조작하고 있었다. 남편 김영호 씨는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변함없는 상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문턱을 넘어선 순간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잠시 양념을 사러 아래층에 내려갔다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이 집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엄마, 왔어요? 수진이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며 패딩을 벗으면서 물었다. 장 다 봤어요? 점심때 다 됐으니 빨리 먹자. 올해는 엄마가 끓여준 닭곰탕이 먹고 싶어. 나는 살짝 살찐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아침에 그가 나를 재촉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순간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모를 감정이 마음속에 밀려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냉장고는 비어있고 조리대는 차갑고 도마는 깨끗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부엌 기후에 아직도 비어있어? 진우가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소리쳤다. 엄마, 얼른 준비 시작해요. 애들 배고프대. 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살짝 웃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다. 너희들 아무거나 대충 먹어. 나는 오늘 이미 밖에서 먹고 왔어.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남편 김영호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목도리를 벗어 곱게 접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이미 밖에서 먹고 왔다고. 그 벼해장국이 참 맛있더군.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서 TV 속 진행자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다. 3초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엄마, 무슨 농담을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 가족이 엄마가 해주는 밥 기다리고 있는데 먹고 왔다고요? 혹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큰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국수라도 끓일까요? 무슨 뜻이야? 진우가 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이 설날 전날이라는 거 몰라? 나는 소파 옆으로 걸어가 앉아 쿠션을 바로잡고 몸을 기댔다. 천천히 말했다. 몸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오늘 밥하기 싫을 뿐이야.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해먹어.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남편 김영호 씨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몇 년째인데? 이 설날 음식 메뉴는 당신이 다 준비했잖아? 오늘 무슨 화풀이를 하는 거야? 나는 그들의 눈에 가득 찬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았다. 마치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나는 화를 내지도 서둘러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40년 동안 했어. 올해는 피곤해. 할머니, 변했어요. 손녀 할인이가 문가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안 그랬잖아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는 새 패딩을 입고 머리를 파마한 채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다. 어릴 적에는 할머니 최고 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눈빛조차 따뜻함이 없었다. 그래, 변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늙으면 몸도 시원찮아지고 좀 더 똑똑해지는 법이지. 말도 안 돼. 진우가 벌컥 일어섰다.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뭐가 돼요? 이게 한 집안의 가정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그를 보지 않고 그저 스웨터 소매를 끌어당겼다. 목소리는 평온함을 넘어 냉담했다. 네 말이 맞아. 이게 한 집안의 가장다운 모습이지. 다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아. 지난 40년 동안 나는 이 집을 지탱하기 위해 온 꼴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을 뿐이야.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괜찮아. 오늘 이 밥은야. 오늘 이 밥은야.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괜찮아. 불만 있는 사람은 내년에 오지 마. 이 말이 끝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도 나를 잊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서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 반항은 거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알았다. 이 식사부터 내 일상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은 먼지가 쌓인 듯 갑자기 몇 도나 차가워진 것 같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TV에서는 여전히 설 특집 프로그램 오프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속의 웃음소리는 텅 빈 목소리처럼 벽에 메아리 쳤다. 진우가 먼저 반응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아무것도 없네. 어제 남은 거 데워 먹어야 하나. 어제 남은 거 데워 먹어야 하나. 큰 며느리 미영이 따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작 안 할 줄 알거렸다. 국물 위에는 기름기가 둥겁게서 식힐걸. 마트에서 사온 냉동만두. 떡볶이. 엄마, 이번엔 정말 너무 제멋대로예요. 수진이가 어묵 하나를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설날 전날인데 이게 너무 심하잖아. 할머니,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손녀 할인이가 이모 귀에 바싹 대고 속삭였다.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요즘 좀 이상하더니. 나누래도 나이가 드니까 성격도 변하는 거지. 둘째 며느리가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화가 나지 않고 그저 비웃음만 나지 않고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했지만 먹는 양은 적었다. 원래 매년 이 설날 음식은 활기 넘쳤어야 하는데 지금은 작은 불평과 감히 말하지 못하는 비난이 뒤섞인 죽 같은 분위기였다. 남편 김영호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젓가락을 던지고 일어섰다. 그가 무심코 문을 닫았다. 그가 나에게 손짓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뜻이야?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설날인데 온 가족을 가지고 장난쳐? 나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에 기대어 섰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밥하는 걸 보고 있었는지 알아? 당신이 이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뭐가 되냐고? 내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언제 나를 생각해 준 적이 있었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예순, 오늘 당신 미쳤어? 나는 그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오늘 밤 당장 집을 나갈 거야. 그는 분명히 멈칫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떠올랐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 혹시 잊었어? 어느 해인가 엄마가 위독하셔서 내가 친정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은 집에 설날 음식이 바쁘다고 했지.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찼다. 그 해에 내 무릎 수술하고 의사가 석 달 쉬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흘도 안 돼서 밥이 맛없다. 집이 엉망진창이라고 했지. 나는 다리 하나로 버티며 밥을 했는데 당신은 소파에서 TV나 보고 있었잖아. 부엌은 조용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수도꼭지를 닦는 척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오늘 체면을 구길까봐 걱정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당신은 내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 아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설날만 되면 나만 찾고 당신 딸의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울고불고 나더러 남편 뒤치다꺼리나 시키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수건을 꽉 쥐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밖으로 나섰을 때 나는 식탁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가 입술을 떨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갱년기인가? 수진이가 그를 툭 쳤다. 말 좀 가려 해. 나는 수진이가 그를 툭 쳤다. 말 좀 가려 해. 나는 수진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듯하고 고개를 숙인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천천히 그릇과 젓가락을 치우고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조리대도 2번 닦았다. 창가 주전자에도 새물을 갈아 넣었다. 나는 그들이 여전히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이해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것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마지막이었다. 앞으로 이 부엌, 이 식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었다. 식사는 썰렁하게 끝났다. 아이들은 불쾌해하며 흩어졌지만 부엌은 평소보다 깨끗했다. 밤 9시가 넘자 집 안에는 TV 소리와 남편 김영호 씨의 코골이 소리만 남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천 가방에 시선이 닿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묵은 나무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웅크려 앉아 가장 아래 칸에서 10년 동안 숨겨두었던 천 가방을 꺼냈다. 가방 입구는 철사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손이 떨려 풀면 석 달 전 내 이름으로 작성된 실버타운 예약다. 손이 떨려 풀면서도 안에는 서류철,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낡은 집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증, 낡은 집 등기부등증. 나는 오래전부터 떠나고 싶었다. 그저 완전히 단념할 순간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물건들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실버타운 사진이 인쇄된 홍보 전단을 뒤적였다. 창문은 넓고 베란다는 넓고 식사는 뷔페식이며 옆에는 노년대학도 있었다. 그곳은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았고 나는 전에 교적에서 멀지 않았고 나는 전에 2번이나 몰래 가본 적이 있었다. 평생 이렇게 살다 갈 줄 알았다. 밥하고 빨래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4시 나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남편 김영호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뒤편 방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 밖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가방을 들고 건물 아래 서서 휴대폰에 뜬 택시 정보를 확인했다. 차가 왔다. 30대 여성 운전사였다. 그녀는 나를 흘끗 보더니 직접 뒷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차를 출발시켰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도시는 여전히 꿈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좌석에 기대어 앉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맑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출발이었다. 차가 목적지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3번 진동했다. 모두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4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운전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받으시는 게 어때요? 급한 일인 것 같은데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어디 가려는 거야? 나 좀 그만 놀라게 해.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무 일 없어.
엄마 혹시 가려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저쪽에서 소리쳤다.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20분 후 나는 터미널 앞에서 내렸다. 대합실로 걸어가려는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문 앞에 맹렬히 멈춰섰다. 수진이 뛰쳐나왔다. 목도리는 여전히 팔에 걸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가 나를 잡아 끌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설날인데 온 가족이 다 있는데 엄마 혼자 도망가는 게 말이 돼? 나는 그를 보았다. 낯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이 여자는 내가 안고 키웠던 아기였고 돌잔치를 치러주었던 아이였고 밤새도록 달래며 키웠던 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나에게 나서달라고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뒤치다꺼리해달라고 했던 어른이기도 했다. 너는 늘 내가 네 엄마라고 말했지?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언제부터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마치 네 집 부엌의 조리대 같아. 낡고 낡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사용해.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는 제자리에 서서 목이 메었다. 엄마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들은 잘 살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 다만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를 구하거나 보살핌을 구하거나 밥을 해달라고 하지 마. 밥을 해달라고 하지 마. 엄마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마음이 약했지. 나는 조용히 손을 빼고 돌아서서 가방을 들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다. 차창 밖은 이미 날이 밝았다. 안개는 채 거치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앉았다. 온몸이 갑자기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택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를 달렸다. 해가 떠올랐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햇살이 도로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었다. 내비게이션에는 5분 남았다고 표시되었다. 차가 조용한 교차로에 멈춰 섰다. 전방에 보이는 노란색 작은 건물이 내가 예약한 실버타운이었다. 문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평온의 집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몇몇 노인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태극권을 하고 어떤 이는 도리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또 다른 두 할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화분을 가꾸고 있었다. 연한 파란색 제복을 입은 직원이 그때 수속을 봐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순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그가 웃으며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나는 그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섰다. 실내에는 깨끗하고 밝았으며 난방이 충분했다. 바닥은 나무문이었고 복도 조명은 부드러웠다. 각 방문에는 이름과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낯선 얼굴들이 미소를 띠고 있어서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내 방은 2층, 베란다 가까이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돈된 1인용 침대, 나무 책상, 독립된 화장실, 그리고 작은 다과 테이블과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녁 식사로 무엇을 할지 묻지 않았다. 이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마치 어떤 속박이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너무나도 가벼워서 어색할 정도였다. 손을 씻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은 많지 않았고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책은 내가 직접 고른 것이었고 양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옷장 안에는 아이들의 간식도 남편의 아이들의 간식도 남편에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가니 직원이 가져다준 음식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수육이 있었다. 한 입 먹어보니 맛은 담백했지만 나를 안심시켰다. 맞은편에는 옆방에 박정숙 씨가 앉아 있었다. 70살이었지만 눈빛이 총명했고 조곤조곤 말했다.
어르신도 새로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네, 방금 이사 왔어요. 내가 대답했다. 네, 우리 나이에는 시끄러운 것보다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녀가 고개를 숙여 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 아들은 보모를 3번이나 바꿔줬는데 그녀는 자기 아들, 며느리가 1년에 전화 2번 할까 말까 하고 손주들은 아예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며 설날 영상통화에도 자기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든 묘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같은 늙은 여자들은 할 일은 많고 늙으면 그저 있어도 그만인 배경이 되어버리는구나.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수지는 처음에는 음성 메시지로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말했고 진우는 문자 메시지로 언제 돌아올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두 손주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남편 김영호 씨는 3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다. 저녁 4시쯤 아래층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남편 김영호 씨가 작은 손주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속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내려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어르신의 남편분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도 데리고 오셨습니다. 알아요. 나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아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그분께 제가 준비되면 연락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창가로 가지 않았고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다. 휴대폰도 만지지 않았다. 침대 머리에 앉아 가져온 노트를 펼치고 편지를 펼치고 김영호 씨,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가정부가 아니고 무료 요리사도 아니고 24시간 대기하는 도구도 아니에요.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직원에게 이 편지를 낡은 집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내가 가족의 일원이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경험이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사흘째 나는 먼저 집에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직접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다만 휴대폰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울렸다. 마치 잘 익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가끔 이웃 단톡방을 열어봤다. 오늘 점심은 탕수어랑 옥수수 수프래. 어르신들 좀 일찍 줄 서러 갈까요? 그날 오후 박정숙 씨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더니 나에게 신문에 실렸네. 박정숙 씨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더니 나에게 신문에 실렸네. 받아보니 신문의 작은 칼럼이었다. 이것 좀 봐요. 받아보니 지역신문의 작은 칼럼이었다. 마침 독거 노인들의 실버타운 체험에 대한 기사였다. 앞으로 어르신방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제 뭔가 말하기도 전에 카톡 메시지가 떴다. 수진이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집이 엉망진창이야. 밥하는 사람도 없고 빨래하는 사람도 없어. 나 방금 남편이랑 싸웠어. 애가 밤새 울었어. 엄마, 잠시라도 돌아올 수 없을까? 나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가 말하는 보고 싶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기능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나라는 사람은 그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예상외로 평온했다. 그 침묵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쪽 집은 평화롭지 않다고 박정숙 씨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녀의 딸과 진우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한 번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마침 김영호 씨가 문 앞에서 냄비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집에 밥하는 사람이 없으니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질려버렸고 아들 며느리는 기르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는 서로에게 미루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 미영은 여긴 우리 집이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고 그것이 내가 그 부엌을 위해 손을 쓴 마지막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김영호 씨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했다. 결국 그는 화가 나서 식탁을 치고 냄비를 들고 직접 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주의 흰 티셔츠와 검은 양말을 함께 빨아 회색도 흰색도 아닌 이상한 색깔의 옷을 만들었다. 그는 혼자서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서투른 손으로 닭다리뼈를 썰고 감자를 썰었다. 칼질은 거칠었고 계란을 풀 때는 껍질이 절반이나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나를 찾지도 않았으며 다시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다. 진우는 나중에 그에게 소리쳤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에도 깊이 박혔을 것이다. 그래, 그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누구에게 의지해서? 그는 마음속으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흘째 저녁, 그는 밥 한 그릇을 지었다. 냄비 바닥에는 누런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밥을 따뜻하게 먹는지 묻지 않았다. TV는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는 앉아 있다가 눈가가 붉어졌다. 실버타운의 주방은 크지 않았다. 일렬로 4개의 조리대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입주민들은 직접 요리 시간을 예약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오후 3시로 예약을 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키 크고 나른 아주머니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채소를 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웃었다. 이예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박이라고 해요. 예전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생님이었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40년 동안 내가 해본 적 없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 그건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인데. 그녀가 살짝 놀라며 물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세요?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나에게 대파한단을 건네주었다. 웃으며 나에게 대파한단을 건네주었다. 대파를 가늘게 써는지 내기라도 하듯 조용히 썰었다. 외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나는 수육을 삶을 준비를 하고 돼지고기를 데쳐서 간장, 설탕, 전분으로 양념했다. 압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수육 한층, 고기 한층, 고기 한층. 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저녁 5시가 되자 식당은 활기를 띠었다. 오늘은 명절이 아니었지만 명절보다 더 활기찼다. 박정숙 선생님은 피망계란 볶음을 가져왔고 나는 수육을 가져왔다. 어떤 이는 죽을 끓였고 어떤 이는 참나물을 볶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직접 담근 삭힌 계란 몇 조각을 가져오기도 했다. 식탁은 작았지만 6, 7명이 둘러앉았다. 박정숙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오늘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이야기 하나씩 해봐요.
자기를 위해 만들었던 그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옥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해 처음으로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라면 한 그릇을 끓였어요. 청경채 2장을 넣었지. 베란다에 앉아서 먹는데 그 라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 다들 웃었다. 나도 웃었다. 맞아요. 아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에야 아무도 제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혼내지 않더군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맛을 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다들 웃었지만 어떤 이들은 눈가가 붉어지기도 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수육 한 접시를 들고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짭짤하고 향긋하며 비계는 부드럽고 살은 쫄깃했다. 내가 익숙한 맛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몰래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 먹었던 맛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는 그날 설날 저녁에 밖에서 뼈의 장국을 먹었어요. 다들 웃었다. 박정숙 선생님은 더욱 웃으며 물었다. 그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먹으면서 울었어요. 그 한 입.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배불리 먹은 그 한 입.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모두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고기가 맛있어가 마침내 나는 그들이 모두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식사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차려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손녀 할인이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몇 글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가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례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좋았다. 머리를 감고 베란다에 앉아 습관으로 물기를 짜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마자 마당 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 김영우 씨였다. 그는 짙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탄천 가방을 들고 경비실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지난번보다 더 왜소해진 것 같았고 눈은 건물 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길을 잃은 노인처럼 보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물건은 바닥에 놓아요. 내가 말했다. 그가 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여 가방을 내려놓았다. 채소 좀 사왔어. 당신이 예전에 좋아하던 묵은지한 콩나물 그리고 버섯도 좀. 나는 흘끗 보았다. 정말 내가 좋아하던 묵은지한 콩나물 그리고 버섯도 좀. 나는 바치한 콩나물 그리고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정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계란은 어릴 정했다. 실버타운 주방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요. 이 말에 그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 주방에서 그는 서투르게 주걱을 집어들었다. 밥은 미리 하지 않았고 냄비도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지만 그는 계란을 휘젓고 있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볶을 때마다 밥알이 뭉쳐 덩어리가 되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볶다가 밥이 냄비 밖으로 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나는 부엌 문에 기대어 그가 연기 속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산후조리로 몸이 약해져 있었고 그늘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다. 마지막 남을 라면 한 봉지마저 양념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고 나는 먹고 밤새 토했다. 그가 그 볶음밥 냄비를 들고 나왔다.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우리는 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보며 먼저 먹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입 먹어보니 씹기가 힘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너무 맛없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집에서 이런 맛의 밥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알아? 그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냥 늘 당신이 나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의자, 금바지에 기대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유능한 게 아니었어. 억지로 배우고 힘들어서 터득한 거였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안에는 잠시 창밖에 새소리만 들렸다. 나를 데리고 돌아가고 싶어?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집이란 게 뭐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집이 있으면 밥 해주는 사람이 있고 빨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집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침묵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면서도 그 사람의 감정은 묻지 않아.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또렷했다. 당신은 그저 집의 공동 소유자일 뿐 내 감정의 동반자가 아니었어.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 20살 때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길모퉁이에 서서 나를 기다리던 모습이 기억나. 그때 당신은 갓 피어난 꽃처럼 예뻤어.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퇴근하는 나를 기다렸지. 그가 말했다. 그 해 내가 처음으로 좋아한다는 감정을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모두 살기 바빴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느라 바빴어. 당신 눈썹이 굵어진 것도 내가 못 알아봤지.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놀랐다. 40년 만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금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 말동무도 있고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내가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군.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앞으로는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천천히 밥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언젠가 당신이 잘 만들게 되면 우리 다시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지. 그가 고개를 숙여 살짝 웃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음 밥은 내가 할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옆으로 밀어놓고 창밖에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다. 밥 한 끼로 얻은 것은 동등함이었다. 어머, 이예순 어르신 남편분, 꽤나 끈기 있으시네요. 박정숙 선생님이 웃으며 문을 닫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를 들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주워왔다고 했다. 나는 받아들고 웃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남편이란 김영호 씨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지난번에 엉망진창인 계란 볶음밥을 만들고 다는 이틀에 한 번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때는 채소를 드러냈다. 어떤 때는 채소를 가져오고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묘한 기대감이 아닌 알 수 없는 소중함이 피어났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내가 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일은 많이 해도 말은 적고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자 나는 문득 다른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식탁에 놓았다. 서둘러 뜯지 않았다. 주방에는 아직 목이버섯 애호박국이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몇 번 저어주어 그 맑고 향긋한 냄새가 피어오르게 했다.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나는 일주일에 2번 회고록을 썼다. 기억나는 것은 자세히 쓰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림을 그렸다. 쉐버타운의 노년대학에서 곰 학기 강좌가 개설되어 나는 서예와 합창을 신청했다. 박정숙 선생님은 내 리드싱어였고 나는 세컨드 보컬을 맡았는데 꽤 잘 맞았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괄동실에서 연습했다. 이제야 길을 물어보네? 나는 대답했다. 예전에는 감히 묻지 못했지. 지금은 그래도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세탁실에서 돌아오다가 복도 바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글씨는 좀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것이 분명했다. 한눈에 김영호 씨가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게 화냈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 내가 당신을 공기처럼 여겼던 것은 아닐까.
공기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은 공기가 아니었어. 당신은 빛이었어. 내 눈은 너무나 어두워서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당신을 분명히 보게 되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소. 다만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아주시오. 당신이 원할 때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소. 김영호. 나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다 읽었다. 옳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가 나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흘 후 수진이 할인이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카네이션 한 다발과 작은 케이크 한 상자를 사왔다. 엄마, 안색이 정말 좋아졌어요. 수진이 말했다. 실버타운이 엄마한테 잘 맞나 봐. 나는 옅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할인이도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저 요즘 작문 숙제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반환적인 가족에 대해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써보래요. 제일 먼저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도 독립해서 떴다. 내가 반환적이라고? 할인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내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가 문득 물었다. 그럼 할머니, 다시 집에 올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왜 나중에요? 왜 나중에요? 왜 나중에요? 왜 나중에요? 아직 그 맛을 다 못 먹었거든. 지금은 아직 그 맛을 다 못 먹었거든. 직원은 잠시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자유의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채소 향기일 수도 없었다. 이런 맛을 맛보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맛보고 싶었다. 서두르지 않고. 이해순 어르신, 오늘은 개방일이라 외부 방문객을 로비로 오시라고 안내해드려야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방금 묵은지와 밀가루 반죽을 섞어 만두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과연 몇 분 후 박정숙 선생님이 복도 끝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어이, 이예순 씨, 당신 남편 또 왔어. 나는 도마를 내려놓고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김영우 씨는 로비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를 들고 단정한 셔츠와 트위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신발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는 방문객이 아니라 마치 입주하러 온 사람 같았다. 내가 걸어가자 또 왜 왔어요? 그가 캐리어를 으쓱했다. 여기 개관일에 참여하러 왔지. 오늘은 가족들 데려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앞장섰다. 그가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왔다. 나는 그를 실버타운 주방, 열람실, 활동실로 안내했다. 그는 진지하게 걸었고 주에 깊게 들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사는 곳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을. 열람실 한 구석에는 내가 그리 수채화 한 점이 있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창가에 놓여 있고 한 줄기 빛이 그릇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림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해준 그 라면이랑 참 비슷하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밥 한 끼예요. 내가 말했다. 내가 할게.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이 채소를 볶으면 내가 팔을 썰게. 그가 웃었지만 손은 긴장해서 앞치마에 문질렀다. 냄비가 달궈지고 기름을 두른 후 피망 계란 볶음은 처음에는 좀 타버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넸다. 쉬어가면서 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움직였다. 지난번보다 동작이 좀 더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서툴렀다. 그래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옆에서 팔을 썰었다. 가늘고 푸른 파채가 천천히 도마 위에 떨어졌다. 끊어지지 않는 나이테처럼 보였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진지하게 팔을 썰어본 적이 없었다. 그 음식들이 모두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으니까. 10분 후 피망 계란볶음 한 접시와 잡곡죽 한 그릇이 식탁에 올려졌다. 2가지 반찬을 소박했지만 조용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몇 입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해순, 내가 젊었을 때는 철이 없었고 중년에는 말이 없었어. 늙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예전에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이제야 알았지. 당신의 그건 살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쳐서 내가 편하게 살았던 거였어. 내가 살짝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가 살짝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지. 앞으로는 내가 배우겠어. 그는 아무 말 없이 진지하게 국수를 먹었다. 국수는 식었지만 그는 아주 천천히 먹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식사 후 우리는 베란다에 앉았다. 빈 그릇 2개가 작은 다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해가 막 지평선 너머로 넘어갔고 하늘 끝에는 붉은 노을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가 아직 카루의 감정을 닫지 못한 것처럼. 나는 그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우리 평생 처음으로 설날 음식이 아닌 시간에 아이들도 없고 부담도 없고 명령도 없는 밥 한 끼를 먹었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도 그에게 오늘 밤 어디서 잘 것인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았으니까. 이 순간은 소속감의 종착점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미래는 확실치 않겠지만 오늘은 진실이었다. 이예수는 부엌을 걸어 나왔고 아내, 엄마, 할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거창한 반항도 그릇을 깨거나 문을 부수는 일도 누구를 비난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설날 전날 아침 자신에게 밥 한 끼를 선물했을 뿐이다. 그 밥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으며 그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마음 편히 먹은 밥이었다. 그 작은 식당으로 돌아서 들어가던 순간부터 실버타운에서 다음 밥은 당신이 해라고 말하기까지 그녀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들여 비로소 기억 깊은 곳에서 나라는 역할을 파헤쳐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를 천천히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힘을 조금씩 자신에게 남겨두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누구의 본보기가 되려고도 누구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쳤을 뿐이었고 마침내 깨달았다. 그 냄비는 결코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언젠가 그런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은 다 자랐고 남편은 늙었고 집은 더 이상 활기 넘치지 않는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일생에서 과연 단 한 끼라도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자신을 위해 먹은 밥이 있었는지.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도 침묵 속에서 억압된 적이 있는지, 어떤 식사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지, 또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맛있었던 밥 한 끼를 알려주세요. 그녀는 이미 배불리 먹었습니다. 당신은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